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관련해서 행정행위까지 연결될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우리가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사전 정지 작업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중간시험 이후에 공부하게 되는 행정행위의 개념부터 해서 뭐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 이런 것들이 뭐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경찰행정학과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 작용들도 다 행정행위라는 큰 틀에서 포섭이 되기 때문에 그 강의가 중간시험 이후에서 기말시험까지 있는 그 행정행위에 관련된 다양한 강의들이 이번 1학기 때의 핵심적인 강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은 그런 행정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그 아웃라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행정행위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강의 드리는 틀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핵심적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그러면 그 어떤 일이든지 사회과학에서는 원인과 결과로 나누죠. 우리 이 인과법이라고 해서 요 인이고 요 과거든요. 종교적으로는 이제 그 인과의 조건이 들어가서 그죠? 조건이 들어가서 인과관계가 이렇게 단절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조건이 어때요? 아스팔트에 씨앗을 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과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있어요. 적당히 비가 와야 되고, 적당히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적당한 태양열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야지 씨앗이라는 원인이 열매라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행정학자들은, 뭐 정치학도 마찬가지고 사회학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원인에서 결과를 보면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검증해서 이론화시키는 겁니다. 그 이론이 계속 반복되어서 예외가 많이 없으면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론과 법칙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과관계에 관한 지식들이 많이 있으면 이 원인을 통제함으로써 결과값을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원인을 제가 조작하면 어떻게 돼? 실험실에서 조작하면 결과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행정법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건은 뭐예요? 하루에 8시간 공부한다. 공부를 약을 늘린다. 아니면 좋은 강사가 질 높은 강의를 듣는다. 뭐 이렇게 아니면 아주 좋은 책을 구입해서 본다. 뭐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뭐 이런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그 성적 향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학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오겠죠. 제가 무슨 감기가 들었어. 결과적으로. 근데 원인이 다양해. 뭐 늦잠 자고 일찍 잠을 제대로 안 잤다든지, 아니면 영양소를 제대로 먹지 않았다든지, 뭐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당신이 이제 유능한 의사는 뭐겠어요? 이제 내과 찾아오면, 피 검사 결과 보고, 감기 기운이 있군. 아니면 피에 무슨 뭐가 부족하군. 이런 거 부족한 게 뭐예요? 영양소의 부족. 아니면 스트레스성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원인을 알아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결과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통제하는 거라고요. 그 원인을 알면 통제를 할 수가 있어. 사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사회과학, 이게 자연이라고 있죠, 제가. 자연이고, 비잉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엠피리컬한 부분들. 이런 이게 원인과 결과라고 하고, 우리 그 법학자들은 제가 처음 말했지만은 독일어로 졸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아마 슈트 쉐어 정도 될 텐데 뭐 어떤 마스트 개념이죠. 뭐 해야 되고 당이고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페널티, 강제를 당하니까 이 존재한다는 것과 약간 규범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좀 다른데, 그래서 원인 결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행정법에서는 민법에서도 마찬가지고 법학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라고 해서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요건과 법률 효과라고 해요. 예, 법률 효과라고 해서 이 결과에 관한 것은 효과라고 해서, 효과가 뭐냐면, 법률 효과는 뭐냐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과학에서의 어떤 결과, 씨앗을 맺는다든지, 뭐 성적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법학에서 말하는 효과라는 것은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고 그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규정으로 만들어요.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자연과학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물이 어떻게 되죠? 물이죠. H2O. 물이 있어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려면 어떻게 되죠? 100도가 되면 수증기가 되죠. 이거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끓는 점을 100도로 하기로 정했거든요. 100도에서 물이 끓는다고 우리가 관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물이 끓는 점을 100도로 합시다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물이 끓는 점을 100도로 합시다 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을 정해버린 거예요. 막 몽테스키에가 본질,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라고 했을 때 그 본질을 우리가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 이렇게 찾아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정해버린 거야.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로 정하자 하고 약속을 다 해버렸어. 그래서 100도에서 무조건 물이 끓게 돼 있어요. 왜?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물이 끓는 점은 100도다. 자, 그러면 99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99도가 됐어요. 물이 99도가 되면 뜨겁겠죠, 물이. 우리가 커피 같은 거,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끓이려고 하면은 이 커피 포트에 이래 보면 온도가 보여요. 100도 되면 바글바글 끓지만 99도가 돼도 사실 끓는다고 우리 눈에는 보면 바글바글 끓잖아, 그지? 그렇지만은 100도가 되었을 때 수증기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값이. 99도까지는 열을 모은 것만 있지 얘가 밖으로 기화돼서 나가질 않는 거야. 물이. 그래서 이제 잘 봐야 돼. 법률 요건이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법률 효과가 뭐냐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인데 이러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 사실을 말해요. 자,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법률 요건은 뭐냐면 요건이 꽉 차야지 100도가 꽉 차야지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요건이 맞춰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셋째 시간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여기 앉은 학생한테 제가 당근에 무슨 그 물건 하나를 내놨어요. 자, 이거 100원에 팔겠습니다 하고 당근 막 대올렸어. 그건 뭐죠? 민법상? 그건 제가 그 물건을 팔겠습니다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물건을 팔겠습니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청약이라고요. 법률 용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러죠. 물건 팔려고 내놨어 이렇게 표현하잖아. 물건 팔려고 내놨어 사회과학자들은. 근데 법학자들은 그걸 물건 팔려고 내어놨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청약이라고 해요. 청약. 그 매매 계약에 관련되는 청약을 해요. 청약 가지고는 효과가 안 나타나. 제가 물건을 팔겠습니다 하고 당근에 올렸다고 해서 아무런 법률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냥 당근에 이렇게 미스터리가 요거 딱 사진 찍어서 100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지. 그게 청약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의사표시가 뭐냐면은 승낙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케이 100원이면 싼데 나 살 거야. 당신 그 판다고 했지? 내가 살 거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그게 승낙이라고요. 이게 그 법률 용어 그러니까 내 살게 사회학자들은 살게고 법학자들은 승낙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보면 한 500조쯤 보면 있어요. 매매에 대해서 보면. 자, 그러면 팔겠습니다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른 사람은 사겠습니다 하는 승낙의 억셉트하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 합치야. 얘는 팔겠습니다. 얘는 사겠습니다 하는 청약과 승낙이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게 뭐라고? 법학자들이 요 두 개, 청약과 청약이라는 법률 사실,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을 두 개를 묶어서 민법학자들이 딱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계약이라고 한 거예요. 계약. 계약이라고 하고 이 계약은 법률 행위라고 하면서 법률 행위 중에서 보면 단독 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어요. 법률 행위는 보면. 자, 그 계약은 법률 요건이 되기 때문에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딱 들어오는 순간 바로 계약의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계약 효과는 뭐죠? 저는 물건을 주고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서 돈을 저한테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에 보면 까먹었는데 몇 존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 판다고 했으니까 100원을 받으면서 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100원도 주지 않으면서 제 거 그냥 가지고 가.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때는 제가 이걸 주장할 수 있어요. 민법에 보면 동시이행이라고 있거든. 이거 하면서 동시에 이행하자 이거야. 주고받기를. 기별택기를 동시에 하자고 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해서 매매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이 아주 쭉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또 쭉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법학자들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효과를 문서화된 글로서 표현해 두는 거야. 법규, 규범, 명령이죠. 문서화된 명령으로 되어 있고 이 계약의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법률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이 법률 요건,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은 법률 요건이 되면 바로 물이 백도시 되듯이 요건에 차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야 돼. 요건이 성립됐는데 요건이 찼는데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건 안 돼. 요건이 차면 무조건 효과가 나타나야 돼. 단지 청약은 뭐예요? 청약은 법률 요건이 아니지. 계약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각각의 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요거는 개념이니까 외워야 돼. 그러니까 법률 사실들, 각각의 법률 사실들, 하나의 법률 사실도 법률 요건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출생 같은 경우는 딱 태어나면은 하나의 법률 사실인데 태어나면 민법 3조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 의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딱 태어나면은 바로 법률 효과가 뭐가 생기냐면은 권리, 의무의 권리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이제 법을 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해가지고 부여를 했어. 그러니까 태어나면. 그러니까 그 태어난다는 사실은 뭐예요? 태어난다는 건 이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법률 요건인데 하나의 법률 사실이고 하나의 법률 요건이고 하나의 법률 요건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지. 자연과학에 보면은 원자가 몇 개 모이면 분자가 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가 두 개 모여서 분자가 돼서 요건이 돼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률 사실이라고 하면 의사표시의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념 잡을 때는 하나의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 이상의 법률 사실이 결합돼서 법률 요건이 되고 그것이 법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형법에 보면 주로 법률 요건 효과에 대해서 형법의 예를 많이 들어요. 형법을 보시면은 그 사람을 살해한 자, 사람을 이게 살해하게 되면 별로 이게 얘가 안 좋아서 그죠? 살해하면은 이게 형법 250조쯤에 있을 거야 아마. 사형한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인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이렇게 이제 항상 이 법학자들이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가언적 명제라고 그래요. 뭐뭐뭐 하면 뭐뭐뭐 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는 서야 된다. 서지 않으면 뭐뭐뭐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언적 명제라고 해서 뭐뭐 해서 의무를 부여한 다음에 그거 너 의무 지키지 않으면 이런 페널티가 있어.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건은 뭐냐, 법률 요건이라고 할 때 요건은 뭐냐면은 이 효과가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에요. 조건들. 아까 말한 그 99도는 안 돼. 99도 정도만 되어서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100이 돼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을 때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을 판사가 판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살해라는 결과가 있어야 돼. 근데 기절만 했어.
누가 먹을 줄 알아서 기절만 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은 250조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99도까지만 되고 100도까지 안 됐어. 수준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효과로 가야 돼. 요건이 충족됐는데 중간에서 효과를 낼까 말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요즘 또 많이 얘기되는 직권남용죄라고 있죠. 공무원, 우리 공직에 이제 되실 분들이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이 직권남용죄도 아마 형법에 있을 거예요. 공무원이 뭐 민간인이겠죠. 아니면 같은 공무원일 수도 있어요. 다른 내 동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형법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거야 아마. 공무원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의무가 없는데도 강제로 시켰다거나 의무가 없는데도 해야 될 의무도 없는데 이 사람이 직권으로서 하게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권리가 있는데 직권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공무원은 직권남용죄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요건을 구성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까먹었다. 몇 년이지? 5년 이하의 징역인가? 1년 이하의 징역인가 모르겠다. 몇 년 이하의 징역? 그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징역형, 10년 자격정지, 벌금형, 1,000만 원 이하 벌금 돼 있다고.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1,000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전부 다 뭐냐면 상한을 정하는 거야. 상한을. 판사가 정할 때 마구마구 못하게 입법자가 어떻게 해요? 입법부가 법을 만들 때 헌법도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 때 국회의원분들이 딱 정하는 게 상한만 정해주는 거야. 그죠? 요거 밑으로 정해. 요거 밑으로 해. 요거 밑으로 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10년대를 자격증 10년 할지 5년 할지 3년 할지 1년 할지는 뭐냐면 판사가 보고 아, 이 평소에 공무원이 열심히 했어. 뭐 대통령 포장도 받고 성실하게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약간 어떤 직권남용을 했군. 그렇지만 이 사람은 평소에는 뭐 직권남용을 이렇게 남용할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니군 하면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지만은 뭐 한 1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말고 법률 벌금으로 하지 뭐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또 이게 그 공직에 또 있으려면 벌금이 액수가 또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걸 볼 수가 있다고요. 그 예를 들면 요거 관련해서 요 최근에 지난달에 2026년 3월 달에 요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학생들 한번 꼭 찾아보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한번. 뭐냐면은 법 왜곡죄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는 새로 생겼거든. 법 왜곡죄가 뭐냐면 저도 이거 이제 요 최근에 만든 제도니까 법 왜곡죄야 죄 크라임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판사나 검사나 아니면 경찰 공무원이 수사하는 경찰 공무원이 어떤 법을 적용할 때 있잖아요. 해석하고 적용할 때 있어서 알면서도 나쁜 짓을 했어. 그럴 때는 법을 왜곡하는 죄를 지었다 해서 법 왜곡죄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물을 먹는데 물에 오염물질을 타서 물을 못 먹게 만든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벌을 하고 있고 특히 그런 물 말고 또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는 공중이 먹잖아요. 근데 수돗물에다가 뭐 예를 들면 독극물을 타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뭐 건강을 해치겠다거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가중처벌하는 형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면은 몇 년이다 이런 효과가 준 게 아니고 이런 요건에는 이런 효과를 만든다라고 판사가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것만 하고 잠깐 쉬겠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런 요건들을 막 적잖아요. 요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문서화된 문장이기 때문에 형법에 쓰인 문장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이다.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법령은 뭐라고? 법령은 일반 추상적이다고 항상 말하잖아요. 일반 추상적이다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건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 때는 A라는 사람은 벌금을 찬다 이렇게 하면 돼. 그건 처분법률이라 가지고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아주 특별법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률은 일반 법률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살해한 자는 누가 살해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어두는 거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공무원도 경찰 공무원도 있고 소방 공무원도 있고 일반 공무원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 특정한 공무원 A는 하고 안 적는다고.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법을 왜곡한 판사, 검사,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이잖아.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적는 거거든. 추상적으로. 일반 추상적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 추상적으로 규범을 적어도 이게 문서화되어 있잖아. 법 또는 명령이니까 법령이죠. 법률이라고 해도 되고 법령. 법령의 특징은 뭐냐면은 행정인법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추상적으로 적어 놓는 거야. 일반 추상적이라고 말은 뭐냐면은 문서로 워딩이 다다다닥 되어 있다고 보면 돼. 지금 공부하는 형법, 뭐 이런 거 민법, 행정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법 들어간 거는 다 법은 뭐야? 전부 다 이빨이지. 법은 전부 말하는 거고 문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 규범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추상적이다 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법을 판사가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판사는. 검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수사를 할 건데 수사를 할 때 어떻게 해? 도로교통법 위반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도로를 해서 그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의무 위반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뭐 범칙금을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법을 적었다 쳐. 전부 일반적이잖아. 누가 법을 위반할지 모르겠, 누가 도로교통을 위반할지 모르니까 운전하다가. 근데 특정한 사람이 도로교통을 위반했어. 빨간불인데 서야 되는데 지나갔어. A라는 사람이 딱 특징이 되는 거야. 요 특징이 되는 경우에 요거를 개별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일반 추상적이 나오면은 무조건 반대되는 개념이 알아둬야 돼. 개별 구체적인 거야. 개별 구체적이다 말은 뭐냐면 개별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일반은 제너럴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개별은 특별한 사람 말해. 위반한 사람 딱 포커싱 됐잖아.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지켜야 돼요. 빨간불 다 서야 돼요. 이런데 딱 보니까 단속으로 카메라를 찍었는데 한 사람이 딱 특징이 됐어. A가 위반했어. 그때는 개별적이 되는 거야. 구체적은 뭐죠? 몇 월 몇 시, 시간과 공간이 특징이 되는 거야. 경운대, 그러니까 앞에 몇 시, 몇 분에 어느 장소에서 딱 특징이 되는 거잖아. 이게 구체적인 거거든. 이게 구체적이다 말은 뭐냐면은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사건, 이벤트.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간만 딱 대주면 어떻게 돼요? 특징이 딱 되죠. 제가 10살 때 초등학교 하면 이 학생이 이 사람은 어느 초등학교 딱 정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만 딱 넣으면 그 사람에 대한 특정화된 정보가 나와요. 사람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사건에 대한 정보도 나올 수 있고 사물에 대한 정보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걸 구체적이라고 표현하거든. 자, 그러면 이게 A라는 사람이 빨간불일 때 지나쳤어. 그럼 판사가, 검사가, 경찰관이, 공무원이 단속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두 개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는 법 규정에 대한 추상적인 규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빨간불일 때 지났을 때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그 규정 없으면 어떻게 돼?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규정 없으면 처벌 못 하는 거야. 그냥 빨간불이 지나가도 no problem인 거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재형법정주의가,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규정이 있구나.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규정 위반은 사실이네? 라고 알아야 돼. 그래서 판사나 경찰 공무원이나 검사가 해야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개별적인 사건들을, 개별적인 개인이 하는 행위들을 어떻게 해요? 일반 추상적인 규정에 이 요건에, 일반 추상적인 요건 규정에 이런 행위가 어떻게 돼요? 포함이 되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법률 용어로 포습이라고 그래, 포섭. 이게 어려워. 이런 거 좀 고쳤어야 되는데, 어쨌든, 포습이라고 해서, 법학방법론이라고 집벨리우스가 쓴 법학방법론을 보면, 나오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건 이벤트를 보면서, 이 사건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포습을 할 수 있네, 없네를 알아야 돼. 그래서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조문을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뭐 현대사에서 그렇게 많이 알 수 없지. 1700개, 지방자치법까지 포함한 17만 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머리에 넣겠어요. 웬만한 판사님들도 아마 대법관님들도 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돼? 재판연구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죠. 보조기관에 받겠죠. 그리고 요즘 또 뭐 컴퓨터 되시니까 또 보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법학 같은 경우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 보면은 의외로 검색해 보면 검색한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면 오프라인에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개별적인 이 구체적인 이게 이벤트들이 일반적인 추상적인 문장에 흡수가 되는지 이 요건 규정에 맞는지가 보는 게 포습이라고 그래. 이게 포습되면 어떻게 돼요? 포습이 되어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요건에 따라서 바로 효과가 뻥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몇월 며칠 몇 시에 빨간불인데 패싱했네. 서지 않고.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 몇 조 위반이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그에 대한 효과가 의무 위반이네. 아니면 좀 더 공부한 사람은 이런 경우 범칙금 이제 6만 원에 벌점 10점이군.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겠죠. 좀 더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포습이라고 하고 이 포습된 사건을 일반 추상적인 규정에 넣고 효과에 연결시켜서 이 법을 해석한 다음에 그 값을 여기다가 넣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적용이란다. 해석과 적용을 한다고. 법 조문을 해석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값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어떻게 돼요? 이런 공부를 많이 해뒀다가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이 사건들이 일반적인 규정에 맞는가를 보고 포습이 되는가를 보고 포습되었는데 이 포습되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포습된 것이 법률 요건을 충족시켰다. 그러면 이게 충족되니까 효과 바로 가야 되겠군. 그리고 가서 효과 가니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네. 근데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 이 사람 사형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 죽였는데 상대방을 죽였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과실로 죽였군. 이게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실로 죽여가지고 이런 경우는 사형시키기 좀 그런데 무기하기 좀 그럴 것 같아. 5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한 7년 징역 때릴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이렇게 법을 해석하고 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법관 또는 검사도 기소할까 말까 아니면 경찰관도 마찬가지 수사를 하고 나서 이거를 공소청에 넘겨가지고 공소를 할까 말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지. 끊임없이. 아시겠어요? 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는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인 연구 방법에서 나타났다. 인과법이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 cause relationship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cause effect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항상 원인 결과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방법들을 법학에도 그대로 도입을 해서 단지 법학의 도입의 특징이 뭐냐면 문장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제가 이건 딴 데 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법학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법학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다른 사회과학보다 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일반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 개념으로 되어 있고, 그 개념이 되어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문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거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A라는 사람을 이렇게 죽였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이해될 텐데, 그냥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가지고 사람에게 없는 의무를 행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공무원이 뭐지? 직권이 뭐지? 의무가 뭐지? 이런 개념들이 다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속살들을 이해 못하면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알 것 같은데 돌았으면 까먹어. 이게 왜냐면은 그 알맹이를 제외하고 그 알맹이에 공통되는 속성만 뽑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개념을 하는 걸 제가 참기름으로 말해, 제가. 할머니 옛날에 가면 할머니 집 가면 들깨, 참깨 있잖아. 보면은 들깨, 참깨 같이 보여. 이게 들깨고 이 참깨고 알려주면 나는 비교도 못하지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보면 이게 들깨네, 이 참깨네 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쫙 짜서 보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잖아. 소주병에 딱 담아가 보면 이게 들기름인지 참기름인지 냄새나 맛을 보고 알아야 될 텐데 이게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 그런 것처럼 추상화된 수준, 개념화된 수준이 아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개념 간 구분을 하는 게 이제 법학자들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개념 정의를 많이 하잖아. 개념 정의. 제가
행정행위의 개념해서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제가 처분에 관련된 조항이 있다고 제가 외웠단 말이에요. 외우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문제를 냈어. 자, 행정이 처분해서 쓰세요. 뭐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행사,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라고 썼어. 썼지만 제가 그럼 행정청이 뭔데요? 물어봐. 그럼 행정청이 행정청이죠. 뭐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공부가 안 된 거야. 왜냐하면 이거 개념이 추상화되어 있고 행정청이 담고 있는 것들 있잖아. 행정청이 뭐예요? 행정주체가 못 움직이니까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기관들, 행정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 중에서 대외적으로 의사를 단독으로 표시해서 대외적으로 보낼 수 있는, 쉽게 표현하면 직인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란다.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뭔데? 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 사실이 뭔데? 이러잖아. 구체적 사실이 일반 추상적인 거하고 다르게 구체적 사실이 개별 구체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의 이벤트를 말하는 것인데 이 추상화된 법 규정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공권력이 뭔데? 행사가 뭔데? 뭐 이런 거 던졌을 때 그러니까 개념으로 되어 있고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뭐죠? 이게 규범으로 되어 있거든. 강제력이야. 그죠? 강제하는 규범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가 권력을 진 사람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너 벌금 때릴 거야. 너 목숨 뺏을 거야. 사형시킬 거야. 너 무기징역 감옥서 넣어가지고 뭐 자유를 완전 박탈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이게 어떤 그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치? 자연현상처럼 물과 햇빛이 만나면서 나무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를 C와 O2로 분리시키고 C는 지가 먹고 O2는 밖으로 내보내잖아. 그건 자연현상이거든. 그거는 딱 그 법칙으로서 자연현상에서 모든 나무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빠를 수가 있는데 법하고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사형제를 이렇게 정해놓고 뭐 예를 들면 미국 갔는데 미국에 어떤 주 가면 사형이 아예 없어. 예를 들면은 사람을 죽여도 뭐 관계없어.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때 법학이라는 것은 상황 적응력이 다른 거예요. 컨팅전시하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한국에서 법학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라고 해도 미국 가서 변호사 인정이 안 될 거야 아마. 왜 그러냐면은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법 규범의 시스템, 규범의 체계와 규범의 내용과 규범의 관계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세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각각의 토양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에서 필연적 관계라고 했을 때 본질이라고 했을 때 그 본질이 뭐냐면은 토양이 다르고 뭐 지질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장화처럼 돼 있는데 위에 나라 사람들은 추우니까 부지런하다는데 그리고 공업이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남쪽에는 주로 관광 산업이나 뭐 약간 그 어떤 여가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거지. 이것도 보면은 기후에 따라서 사람의 습성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자, 기후에 따라 습성이 달라지면 그 기후에 따라서 법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지. 왜냐하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항상 잠도 자고 뭐 낮에 하는데 저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낮에도 오히려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게 좋아. 근데 여기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뭐 시원하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은 거기에 적용되는 것들도 낮밤이 바뀐 나라와 낮밤이 또 그거와 다른 나라와는 법을 만들 때 다르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법의 요건을 정할 때도 달라야 되고 거기에 따른 효과도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법학 공부가 개념, 규범, 강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스테이트먼트로 되어 있고 종이에 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이에 글로 쭉 막 되어 있단 말이죠. 써서. 그러면 그걸 쓸 때 이번에도 법 왜곡제가 202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이펙티브 하잖아요. 26년 3월 26일인가? 헌법 하면 그게 123조인가? 하여튼 뭐 그쯤부터 될 거야. 아마 찾아봐요. 왜 찾아봐야 되냐면은 수험생들은 최근에 그 개정된 것들은 시험 문제 거의 내거든, 교수님들이 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헌법재판소법에서 뭐 들어간 게 뭐죠? 68조 제2항에 재판소원. 옛날에 대부분에서 재판하면 끝났잖아요. 확정 판결 끝.
했는데 이제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확정 판결이라도 기본권에 어떤 그 침해가 있다고 판정되는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 갖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재판에 있어서 헌법 소원할 수 있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런 것들은 제도 옛날에 지난 작년 말에 쓴 책에 보면은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돼 있다고 책에. 그렇지만 이미 그 문제가 틀리다고 이제. 왜냐하면은 올해 3월 달인가 그거는 헌법재판소법이 언제가 올해 초 같은데 1월 달인가 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문장이 틀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요 개념 규범 강제이익은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그때 시대적 상황과 그 국가의 어떤 그 직면에 있는 문제 해결 차원에서 그 요건과 효과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률 요건과 효과는. 자연과학은 광합성 작용이란 뭐냐면 CO2에서 이산화탄소에서 C를 빼고 C를 먹고 얘가 성장하고 O2는 필요 없으니까 내보내. 그럼 O2를 인간은 먹고 CO2를 다시 배설해. 이런 어떤 그 자연의 어떤 메커니즘과 프로세스와 구조와 관계와 법칙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보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학은 이거를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퀘스천. 왜 살인죄에 대해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 사형을 시켜야 되지? 나는 사형 반대론자인데. 그럼 우리나라 또 사형 판결해놓고 사형 집행도 안 하잖아. 근데 굳이 사형 이거 두면 뭐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학을 이게 법학적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규범, 입법자가 정한 이 규범들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법학 과목이 암기 과목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 말도 또 맞는 말은 아니에요. 법학을 자꾸 암기만 해서 기계적인 법 기술자만 되면 안 되지, 그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취지. 그러니까 항상 본질을 묻잖아요. 몽테스키에는. 본질에 대해서 필연적 관계를 보는 거야. 본질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입법자는 특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보다 더 국회의원분이나 이 법을 만드는 입법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이게 과도하지는 않은지. 이게 국민의 사람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창설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필연적 관계니까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고 그 법이라는 것도 어떻게 돼? 전체적인 법치주의 아니면은 권력 분립, 기본권 보장 이런 어떤 큰 틀에는 제약을 받는 것이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 과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측면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앞으로 법학 공부를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5분 쉬었다가 요거에 대한 예시를 들고 PPT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